2022년 맞은 부동산 시장 시황 분석입니다. 부동산 가격 조정기에 들어선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 하락기에 불과한 걸까요? 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전국 집값 상승률 또한 0.28%에 그쳐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대출 규제, 보유세 증가,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부실 시공에 따른 건설사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적 손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잡음이 끊이질 않는 2022년 부동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자, 1월 첫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우리 처음 이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언제까지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대출이 막히면서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팔기보다는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세제에서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있을 게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내놓겠다. 그러니까 수요도 끊기고 공급하는 사람도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저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서 절반 정도는 관망세 때문에 그러고 절반 정도는 금리라든지 대출 사정이 그래서 그런 것이라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일단 관망세는 많이 사라지겠죠. 물론 뭐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서부터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금년 중에는 양도소득세나 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제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그게 사라지면 저는 거래 절벽은 많이 없어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그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한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금년도에 거래는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금리 올라갔죠, 대출 규제했죠, 그다음에 대선 요인이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왔다고 보면, 대선 요인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두 요인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거래는 상당히 저는 둔화될 것이고, 두 것이면서 우리가 2019년 이후에 경험했던 2020년도, 21년도에 경험했던 예를 들면 뭐 전년 동기비로 17%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저는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은 가격의 상승의 둔화와 맞물릴 거라는 것이다. 거죠. 네. 우리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은 아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인기 학군 쪽에 아직 거래량이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셋값이 아직 그쪽에서 오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이제 3월 가봐야 이거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소폭의 하락 아니면 조정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아직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거래가 활발하게 돼야 뭐 차트를 볼 수 있는데, 뭐 거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작년에 2020년도에 8만 건 하던 아파트,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21년도 와갖고는 뭐 4만 건으로 확 줄었거든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조금 더 지켜봐야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볼 수 있겠고, 이런 거래 절벽 심화는 제가 봤을 때는 3월까지는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월달까지 관망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대통령 3월 9일 날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취임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제일 먼저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발표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 발표하는 날서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시행 시점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관망세는 새 정부가 들어오고서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관망할 거라고 보면 금년 내로는 전반적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최근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을 3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이제 임기 말에 아니면 이제 이어지는 다음 정부가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해법이 될지. 그 해법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요,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겠다, 양도소득 때문에 무서워서 안 팔겠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1인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을 기준을 높여서 세를 안 내게 하겠다 하는 거는 투표 전략은 돼요. 왜? 그분들의 숫자가 많거든. 그분들이 자기 표를 찍어줄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부동산 시장에 매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뭐 종부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파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 부담은 줄여주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전 정치적인 제스처고요. 부동산 시장을 정말 모르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표를 노리는 꼼수다. 저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요, 다주택자들에게 빨리 매물을 좀 내놓으시오. 세제상 혜택을 확실하게 주겠소. 해서 매물을 내놔야, 그죠? 예, 이거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 시장에 나온 물건을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문제의 핵심이다. 물론 그리고 공급인데, 공급도 쉽지 않잖아요. 뭐 계속해서 뭐 10만 채 짓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짓냐,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쓸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카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정책, 지금 대권 유력 후보들이 두 분 다 얘기하셨어요. 네.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최고율이 제가 알기로 한 80%까지 되는 네.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요,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났다고 했을 때 8억을 내가 국가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뭐 8억을 내면 나한테 갖고 오는 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세제가 좋아서 3억만 먹고 내가 그걸 시중에 싼 가격으로 내놓으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가냐? 사는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따져놓고 보면은 양도소득을 정부가 80% 가져가냐? 아니면 주택을 새로 사는 사람한테 가져가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정부가 전향적으로 풀어주면, 그리고 풀어주는 것도 그 주택 가격을 예를 들어서 시중 가격보다도 예를 들면은 얼마가 싸게 하면 거기에 연동해서 저는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의 관건은 저는 양도소득세 완화가 결국은 집을 사는 사람한테 싸게 집을 사게 하는 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봐요. 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우리 뭐 평론가님도 비슷한 의견일 거라 네. 보여지고요. 그럼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 국민의 한 50% 이상 무주택자가 43% 되고요. 네. 그러면 1주택자까지 하면 70% 될 텐데, 이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뭐 다주택자는 아닙니다. 저도 1주택자인데, 근데 뭐 다주택자가 양도세 완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왜? 그래야지만 사실 매물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상향지로 우리가 이제는 1주택자 이동을 하잖아요. 예,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물량이 나와야지만 사실 1주택자도 이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시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 3월에 이제는 공시지가 발표인데, 이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제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3월부터 나오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든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해법을 찾는다 그러면 물론 너무 파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세액 상한선을 100%로 잡아버리는 거. 예, 이것도 좀 파격적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좀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액 상한선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100%로 동결해 버리면은 동결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저는 뭐 하나 고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는 보유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왜냐하면 뭐 건강보험료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재산세 포함 이 공시가에 대해서 다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 얹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무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면 불만일 거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가 없는 게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면요, 다주택자들이 이 기회에 저는 팔겠다고 내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놓음으로써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80% 세금을 물면 나는 2억밖에 못 먹었는데 이게 풀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누가 가져가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택자들이 생각을 한 번만 이렇게 다시 해보시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무주택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무주택자께서 훨씬 더 이 제도를 찬성하셔야 돼요.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좌파 논리는 뭐냐? 이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낮춰주면 이게 집주인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자,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양도소득세를 대선이 지나고 나서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완화가 된 순간부터 이 집값이 다시 오르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내놓거나 네. 내놓는다 하더라도 내 거를 뭉쳐서 똘똘한 항체로 가거나 이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집값 안정화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오히려 이제 집값이 인상될 거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사실 이제는 오히려 뭐 다주택자 입장에서 안 파거나 이제 버티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금리 인상기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금리 인상기가 그게 녹록하게 보일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중에서도요, 지금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못 버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놔야 되는데 지금 뭐 양도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버티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에 맞물렸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춰준다, 완화를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들에게도 정말 베네핏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지금 딱 막혀 있는 이 실타래를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 그 양도세가 계속해서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매매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지니까 이거를 증여로 자꾸 전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게 되는 혜택이 아버지한테서 자녀들로 옮겨가는 효과만 있으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경직화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종부세와 그리고 양도세 측면에서 좀 다뤄봤고요. 자, 최근에 광주광역시죠. 네. 연이은 부실 시공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지금 후분양제에 대한 도입이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대안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조금은 도움이 되겠는데 후분양, 그러니까 공사 기간 동안은 이게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권은 있는데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저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후분양의 문제냐 선분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건설사, 특히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건설사가 물론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부실 시공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부실 시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을 따름이지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후분양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관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편법이라고 봐요. 이 기회에 부실 시공이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어떤 그런 그 건설 관련 그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지 후분양 이야기가 지금 뭐 한두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문제의 핵심은요, 부실 시공이다. 그리고 부실 시공에 따르는 감리 감독 회사를 포함해서 감리 감독 당국의 책임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화면에서도 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무너진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후분양제 도입.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공급이 또 묶이지 않느냐. 특산공론이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제가 할 얘기를 교수님께서 먼저 다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은 이제 선분양제잖아요. 거의 그렇죠. 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계약금 받고 나서 이제 공사 대금으로 쓰는 이제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분양제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뭐 말 그대로 그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막자란 이슈가 나오는데. 근데 이미 부동산에 관심 분들 아시겠지만 후분양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이미 사실상 폐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이슈가 됐었던 이유가 이제 주택 업체의 자금난.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규모가 있는 건설업체가 몇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후분양제가 사라진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는 SH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월 24일에 후분양제 강화 방안을 냈는데 분양 시점을 건축 공정률 한 60에서 80%가 아니라 이제 90% 됐을 때, 그러니까 거의 완성을 했을 때 이제는 이거를 후분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사실 이게 마감 공사 과정에서 사실 이게 뭘까요? 뭐 도배라든지 아니면 결론상이 사실 진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품질 때문에 만약에 이런 후분양제를 간다 그러면 어폐가 안 맞는 거죠. 오히려 마감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90%에 됐던 70%에 됐던 간에 사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지어봐야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후분양제는 제가 봤을 때도 아까 표현을 너무 정확하게 하셔갖고 이거는 탁상공론이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이 후분양제 도입은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좀 결말을 짓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평론가한테부터 제가 질문할 텐데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차기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과제.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양극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예, 왜냐하면 지금 상위 지역과 그러니까 5분위 배율로 봤을 때 이제 상위 20%와 그렇죠.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지금 뭐 매매하러 보면 9배, 거의 10배까지 벌어진 상태고요. 전세는 7배까지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하위 20%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한 1억 2천만 원이 되고요.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이 넘어갑니다. 그 뜻은 뭐냐면 상위 지역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 하위 지역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떨어지거나. 상급 아파트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실 번잡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의 부분이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자산시장에 흐르는 이런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주거라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이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미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주거에 대한 양극화는 하루빨리 좀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차기 정부 부동산 과제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규제 좀 그만해라. 규제, 네. 규제 완화, 네. 규제 완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정부가 국가 공권력으로 규제를 하려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신문 보셨잖아요.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지금 서울 지역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하려고 승인까지 받았던 사업들 지금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왜 반대하냐 봤더니 뚜껑을 열어서 따져보니까 이게 뭐 각종 규제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수도권에서 뭐 몇만 채, 몇십만 채를 짓겠다고 하는데 가만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박수 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주민들이 집을 짓는 소유주들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막 옥죄니까 모든 계획이 지금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아까 양극화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지만 또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주택시장을 너무 이렇게 옥죄니까 될 게 안 된다. 계속 꼬여가고 있다. 그 부담 하나는 또 하나는 진짜 그 이 주택과 관련된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요. 보유세 부담. 예, 그래서 보유세 부담을 아까 전년 대비 상한선을 전 100%도 좀 심하다고 봐요. 저 한 50%로 낮춰줘서 이게 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부당한 저는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특히 저같이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과제로 규제 완화, 그리고 우리 평론가께서는
양극화 해결 두 의견을 주셨 것으로 제 2022년 맞은 부동산 시장 시황 분석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1월 월간 부동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